시끄러! 끝내러 가자! 도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끝낸다는 거야? 따라와! 거칠게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어디 가자는 거야?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에 억지로 태워졌어요. 새벽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도연아, 제발 멈춰.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돌산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내려! 왜 그래? 머리가 차창에 부딪혔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도연이가 제 결혼 반지를 빼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갑에서 현금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도연아! 소리쳤지만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혼자 방파제에 버려진 채로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SD카드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3년 뒤 같은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새벽 바다만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진입니다. 올해 48이죠. 여수 수산시장에서 격리 겸 손질 반장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죠. 중고차 딜러 일이 늦다 보니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옛날엔 며칠씩 연락도 안 되곤 했거든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수 앞바다가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 아파트. 15층이라 전망은 괜찮은 편이죠. 그런데 요즘 도연이가 이상해요. 말수도 줄고 눈도 잘 안 마주치거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세탁기로 향했어요. 어젯밤 돌려놓은 빨래를 꺼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세탁기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카드 결제 전표였습니다. 등대 모텔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거든요. 전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 목요일 밤이었어요. 그날 도연이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등대 모텔이라니요. 더 자세히 뒤져보니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즉석 사진기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도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고 분위기가 무척 친밀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긴 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도연이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도박빚도 있고 술도 좀 마시는 편이죠. 그래도 가정에는 충실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탁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지요.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가 깨어나는 모양이었어요. 급하게 전표와 사진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도연이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더라고요. 응, 커피 마실래? 고마워. 도연이는 커피를 받아들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회식 어땠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냥 그랬지 뭐. 도연이의 대답이 성의가 없었어요. 평소라면 누구와 만났고 어디서 먹었는지 자세히 얘기하곤 했는데요. 늦게까지 힘들었겠다. 회사 사람들이랑 있었어. 짧게 대답하고는 TV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 전표가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어요. 그 여자의 손목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문신 같은 게 보였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도연이 앞에서는 어려웠어요. 일단 시장에 가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 시장 가야 해. 그래, 조심히 다녀와. 도연이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뽀뽀라도 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도연이가 리모컨을 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사진 속 여자의 손목에 있던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손목에 있던 문신 같은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도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일찍 왔네? 응.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화면을 자꾸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도연이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별일 없어?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도연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나가야 해. 어디 가는데? 회사 일이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중고차 딜러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언제 와? 늦을 것 같아. 현관문을 나가는 뒷모습이 급해 보였어요. 뭔가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늦는다고 문자라도 보내곤 했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침실로 들어오더니 말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셨어. 회사 사람이 누구인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도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끝내러 가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끝내러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뭘 끝낸다는 거야? 따라와. 도연이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자는 거야? 저항했지만 도연이의 힘이 더 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태우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뭐 하는 거야? 대답 없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새벽길이라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나 봅니다. 영동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속도계 바늘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가요. 소리쳤지만 도연이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남해 고속도로로 갈아탔어요. 여수 방향이었습니다. 왜 여수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멀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제발 멈춰. 하지만 도연이는 계속 달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돌산대교가 보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바닷바람이 차창을 흔들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해상 케이블카가 보이는 방파제 쪽으로 향했어요.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관성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쏠렸어요. 이마가 차창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제 쪽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 왜 그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입가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거품 같은 것이었어요.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반응이 느려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게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현금도 꺼냈어요. 1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서 블랙박스를 만졌어요. SD카드를 빼내더니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도연아,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차에 타고 떠났어요. 혼자 방파제에 남겨진 채로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요한 새벽 바다였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가까이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119부터 불러야겠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신고했습니다. 여기 돌산 방파제인데요. 의식 잃은 사람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새벽 낚시를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손에 낚싯대를 들고 있었거든요. 복리네 식당 강복리예요.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이랬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이가 의도적으로 한 일 같았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년 뒤 같은 방파제에서 무릎 꿇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병원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지만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방파제에서 본 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누구세요?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복례라고 해요. 강복례. 할머니가 물컵을 건네주었습니다. 물 좀 드세요. 오른손으로 컵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왼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왼쪽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주막 하출혈로 수술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은 지장 없고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어요? 일주일째예요. 계속 의식이 없으셔서 걱정했는데 일주일이나 지났다니요. 도연이는 어디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보호자가 안 오셔서 복례 할머니가 임시로 돌봐주셨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남편이 저를 버리고 간 게 현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말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혀가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만에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복례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된 건 퇴원 후였어요. 복례 할머니 집 근처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작업치료실에 가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어요. 손목부터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치료사가 왼손을 잡고 도와주었습니다. 조금씩 움직였지만 감각이 없었어요. 마치 남의 손 같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치료사의 격려에도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예전처럼 생선을 손질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복례 할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해주었어요. 우리 식당에서 간단한 일부터 해봐요. 복례네 식당은 포구 입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멸치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할머니가 큰 그릇에 멸치를 담아주었습니다. 오른손 하나로 머리를 떼어내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멸치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냄새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산시장에서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하던 때가요. 울지 마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조금씩 늘었어요. 멸치 다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젓갈도 담글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법이네요. 할머니가 칭찬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포구 입구에 빈 점포가 하나 나왔어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월세도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여기서 뭔가 해볼 생각 없어요? 할머니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포장마차 같은 거라도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멸치쌈밥 포장마차를 열기로 했어요. 오른손 하나로도 할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을 들일 수 있었거든요. 상호는 등대쌈으로 정했어요. 등대 모텔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복내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냉장고도 구해주고 테이블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첫날이 중요해요. 힘내세요. 할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첫 손님이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였어요. 멸치쌈밥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멸치를 볶고 상추에 싸서 내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요. 느리지만 정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느려도 괜찮다는 말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첫날 매출은 12,000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누군가 사 먹었거든요. 저녁에 복내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땠어요? 한 분 오셨어요.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생각했어요. 너무 느린 제 손이지만 그래도 제 음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성을 담아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도연이가 저를 버린 그 방파제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내 할머니 같은 분이 옆에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한 손으로도 정말 맛있게 만드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왜요? SNS에 올리려고요.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계속 부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결국 허락했어요. 사진을 찍고 며칠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손으로 쌈 싸는 포구 이모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퍼진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 정말 한 손으로 하네. 사진 찍어도 돼요?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기자 장태영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취재 좀 하려고 왔어요. 무슨 취재요?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그런데 뭔가 불편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장태영이 메모장을 꺼냈어요.
남편분 사망 신고가 없던데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병원 기록을 보니 보호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남편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서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독자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완전한 이야기를 써야 하거든요.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손으로 카메라를 가렸어요. 사생활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공인이 되신 거죠. SNS에서 유명해지셨으니까. 공인이라니요. 그냥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건데요. 나가주세요.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장태영이 끈질기게 따라다녔어요. 결국 문을 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동네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할머니의 충고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맞아요?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은비야? 딸 은비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인터넷에서 봤어요. 뭘 봤는데? 포장마차 하신다는 기사요. 정말 엄마 맞아요? 눈물이 났어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응, 엄마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었어.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연락이 안 돼.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아니야, 공부해야지. 졸업반이에요. 곧 실습도 끝나고요. 딸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마음 아팠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괜찮아. 통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어요.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상어 문신 본 적 있어요? 상어 문신이요? 여수에 사채업하는 조직이 있어요. 상어파라고 부르죠. 갑자기 그때 사진이 떠올랐어요. 도연이와 함께 찍은 여자의 손목에 있던 문신이요. 그 문신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상어 지느러미 모양이에요. 그 조직 편말이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여자가 상어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요즘 그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손님이 가고 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도연이가 사채를 쓴 걸까요? 그래서 그 여자와 엮인 건 아닐까요?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40년을 혼자 살다가 결혼했는데 결국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다시 시작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매대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런 제가 한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더니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목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문신처럼 보였어요. 바닥에는 작은 물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SD카드 같은 것이었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같았습니다. 혹시 도연이가 바다에 던진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문득 왼손을 보게 되었어요. 약지에 하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던 자리였어요. 25년 동안 빼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자리만 햇볕에 타지 않아서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은비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은비야,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았어요. 간호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미안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은비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내가 엄마 손이 될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정말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은비가 제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어릴 때 제가 은비에게 해주던 것처럼요. 엄마 머리 많이 빠졌네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이제 안 빠질 거예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은비의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은비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쁜 딸 두셨네요. 할머니가 엄마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해요. 은비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죠. 무슨 뜻인지 곰곰 생각해 봤어요. 도연이를 용서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직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장태영 기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작은 SD카드였어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제보자가 있어요. 당신과 관련된 거라고 하던데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복례 할머니와 함께 노트북으로 확인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그날 밤 차 안의 모습이었어요. 도연이가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가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끝내러 가자. 도연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어요. 방파제에 도착해서 저를 내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반지를 빼고 돈을 가져가는 모습까지요. 그리고 SD카드를 빼서 바다에 던지는 모습도 나왔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예요. 장태영이 설명했어요.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은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었어요. 복수를 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상을 보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새삼 무서웠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짐이 섰어요.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복수든 용서든 그 다음 문제였어요. 지금은 제 삶을 재건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은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했어요. 약지의 하얀 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지를 낄 필요는 없겠다고요. 그 자리는 그냥 비워두겠다고요. 과거의 흔적이지만 제 일부니까요. 장태영 기자가 며칠 뒤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어요. 상어파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한설인이라는 여자가 핵심 인물이에요. 사진을 보니 그때 본 그 여자가 맞았어요. 도연이와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는 사람인가요? 보험 사기 브로커예요. 상어파의 바지 사장이죠. 장태영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혼인신고나 공동명의를 미끼로 남자들을 꼬셔서 돈을 빼내는 수법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연이가 그런 함정에 빠진 거였나요? 그럼 우리 남편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차명 계좌 조회를 해봤는데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 명의로 된 계좌에 12억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어요. 12억이라니요. 도연이가 그런 큰 돈을 만질 일은 없었어요. 언제부터 빠져나간 거예요? 3년 전부터 매달 2천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정확히 제가 사고를 당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라오스를 경유해서 해외로 송금됐어요. 추적이 어려운 루트죠.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연이는 이용당한 것뿐이었나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남편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요. 3년째. 그렇다면 수사를 의뢰해 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아직도 정확한 진실을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복례 할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방파제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데 도연이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요? 119에서 연락 왔어. 의식불명이래.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은비도 함께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연이가 누워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에요. 중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했어요. 3년 전 저를 버렸던 그 방파제에서 도연이가 쓰러진 거였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이가 깨어났어요.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종이에 뭔가 쓰려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쓴 글자는 미안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3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뒤였거든요.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초 치료비만 내줄게. 그게 다예요? 응. 살려는 두자. 그러나 돌아오게 두진 않을 거야. 차가운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도연이와 함께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혼자서 포장마차를 하며 버텨온 시간들을요. 은비에게는 모든 사실을 말해줬어요.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상업화에게 이용당했던 것까지 전부요. 정말이에요? 은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엄마는 과거에 잡혀 살지 않을 거야. 아빠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복례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용서는 제 마음의 자유를 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의무는 없었어요. 도연이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기초적인 치료만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안부는 물어봤지만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제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포장마차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은비가 간호사가 되면서 더 든든해졌습니다. 엄마, 새로운 메뉴 개발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딸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게 행복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 과거였습니다. 장태영 기자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한설인이 체포됐어요. 정말요?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여러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도연이도 피해자 중 하나였던 거예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도연 씨도 피해자 신고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제 끝낸 일이니까.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방파제를 혼자 걸었어요. 3년 전 버려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장소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천벌은 정말 있나 보다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요. 그게 진짜 승리인 것 같았습니다. 장태영 기자와 마지막 협의를 했어요.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해요. 제 이름은 빼주세요. 물론이죠. 익명으로 처리할게요. 한설인과 상업화의 수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문신으로 조직원을 구분하는 것부터요.
대출과 공동 명의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으는 방법까지요. 해외 송금 루트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장태영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그렇게 고발장이 접수되었어요. 며칠 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업화 현금 운반책 검거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서린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포구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등대쌈 이모가 범죄 조직을 잡는데 도움 줬대. 정말 대단하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어요. 용감하게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자랑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거든요. TV에서도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보험사기 조직 적발,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묘했어요. 정의가 실현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습니다. 은비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져요. 그냥 당연한 일한 거야.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딸의 말이 고마웠어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있는 병원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재활병원 복도를 걸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도연이 방에 들어서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왼손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진아. 3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신이 나갔었어. 서린이가 나를 협박했거든. 어떤 협박이요? 돈을 못 갚으면 너를 해치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미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 거예요? 죽이려던 게 아니야. 그냥 피하려고. 말끝을 흐렸어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어쨌든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라는 말을 들으니 복례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용서는 할게요. 정말? 도연이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요. 그 희망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왜? 용서한다면서.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게 제 한계였습니다. 은비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간호사 되었어요. 그래, 다 컸구나. 도연이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죽을 가져왔어요. 도연이가 떠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먹여줬어요. 마지막 정도는 해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은 잡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이제 각자 갈 길로 가요. 정말 마지막인 거야?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병원을 나와서 바닷가로 갔어요. 그 방파제가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요. 저는 도연이를 용서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함께 살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옆에 왔어요. 언제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잘했어요. 선을 긋는 것도 용기예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미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어요. 이제 뭐 할 거예요? 포장마차 계속할 거예요. 은비와 함께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은비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만나고 왔어요? 응, 마지막 인사했어. 어떤 기분이세요? 후련해. 저도 그래요. 이제 엄마랑 둘이 살면 되죠. 딸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은비야, 엄마가 질문 하나 할게. 네. 용서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해? 은비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면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른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등대쌈이 많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포장마차에서 특별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편마비 환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손으로도 요리할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었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한손 조리 교실을 열었어요. 간단한 쌈밥부터 시작해서 볶음까지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시던 분들도 점점 늘었어요. 정말 할 수 있네요. 성취감을 느끼시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은비가 여수보건소로 발령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엄마, 환자분들 건강 상태 체크해 드릴게요. 간호사인 딸이 옆에 있으니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든든해. 제가 엄마의 두 번째 손이 될게요. 딸의 말에 감동했어요. 정말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복내 할머니도 여전히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언니 동생 의자매 하자. 할머니가 언니죠. 그럼 언니라고 불러. 복내 언니. 이상하지만 정겨웠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말은 이제 완전히 또렷해졌습니다. 왼손도 보조기 없이 상추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재활치료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의지가 중요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느 봄날 은비와 함께 오동도로 나들이를 갔어요. 벚꽃이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아름다웠어요. 엄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저를 버렸던 그 바다를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날 버린 바다가 날 살렸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은비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복내 언니를 만났잖아.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기하네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등대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한손 조리를 가르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딸이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등대쌈에서 마지막 손님을 받았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왼손이 불편해 보였어요. 한손 조리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기네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어요. 은비가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새로운 메뉴 개발해 볼까 해. 어떤 메뉴요? 한 손으로 만드는 국밥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딸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게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등대처럼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별이 되고 싶었어요. 버려진 자리에도 길은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등대쌈의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내일도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야겠다고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바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